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감독님은 히치콕 감독님이에요. 그동안 저희 시네브로에서 다뤘던 그 감독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 팀 버튼, 그리고 뭐 나홍진, 류승완 이렇게 감독님 특집을 다 했었고요. 이분들 거의 전작품을 다 봤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을 해서 에피소드를 20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히치콕 감독님을 정했어요. 에피소드는 40개가 예정돼 있고요. 이분 다음에는 찰리 채플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히치콕 감독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아마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자료를 읽고, 왜냐면 우리가 히치콕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읽고, 읽으면서 혹시 포비님도 그때그때는 뭐 질문이나 혹시 뭐 느낌이나 아니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뭐 그때그때 읽으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주로 자료 출처는 나무위키를 봤고요. 나무위키랑 그다음에 뭐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는 나무위키입니다. 자, 1980년 영국 기사 서임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대영 제국 훈장 2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자, 1975년에는 찰리 채플린이 또 훈장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뭐 숀 커너리, 리들리 스콧, 아서 코난 도일 이런 분들도 대형 훈장을 받으셨던, 그만큼 뭔가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국가적 공헌을 한 인물이겠죠. 이분의 성함 풀네임은 알프레드 조셉 히치콕 경입니다. 서라고 붙어요. 그 영화에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만 나왔는데 미들네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조셉을 빼고 알프레드 히치콕 이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다. 네. 출생이 이분이 1899년 8월 13일생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생인 거죠. 와, 이게 저도 농구회 안 해보고 막 이렇게 배우들 찾아봤는데 네. 1800으로 막 시작하니까 감이 이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한 뭐 100년 전, 100년도 넘었구나 지금 시기에서. 그래서 꽤 오래전 분이고요. 어디서 태어나셨냐?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런던, 어쨌든 런던이에요. 런던. 런던 태생이다. 그리고 1980년 4월 29일 향년 80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에어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꽤 오래 사셨는데 재밌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셨다. 뭐 이민을 가셨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국과 미국 동시에 이제 이렇게 사셨던 이중국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중국적 자이시고, 미국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얘기를 좀 하겠지만, 당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감독이 되려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건 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된 지 좀 됐으니까. 세계 1위 국가잖아요. 이게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알프레드 히치콕이 뜬 이유는 미국에서 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 유럽에서 먼저 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결정적으로 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감독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족 관계를 보면 배우자 엘마 레빌은 1926년 결혼했고, 딸 패트리샤 히치콕 1928년생이십니다. 아직 지금 이제 이 딸이 살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딸이.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히치콕이 뽑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선정한 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설명에 이런 게 나와요.
원래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는 가장 먼저 존 포드가 거론된다고 해요. 존 포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혹시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 단 존 포드는 할리우드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영화의 제왕으로 평가받고 그래서 그런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히치콕이 받는 경우는 잘 없다. 음. 히치콕을 찬양하는 사람들조차도 상업 영화 문법의 틀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어 영화사를 앞당겼다고 평가받는 존 포드의 압도적 위대함 때문에 히치콕이 존 포드를 넘는다는 평가는 쉽게 못 내린다. 음. 포드의 뒤를 이어서 히치콕과 스티븐 스필버그 두 명이 주로 언급되고 그 뒤로 프랭크 카프라, 데이비드 와크 그리피스,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세실 드밀, 윌리엄 와일러, 오선 웰스, 스탠리 큐브릭, 마틴 스콜세지 등이 주로 언급된다. 낯선 이름이 너무 많죠. 음.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개인의 어떤 주관이 많이 나무위키가 그렇죠. 나무위키가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보든 간에 잘못된 정보도 좀 많이 음. 있는 개인이 다 썼기 때문에 주관도 많이 개입돼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좀 걸러 들어야 된다. 특히나 이런 주관적인 영화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이런 것도 그냥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네.' 이 정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트 앤 사운드 등의 선정에 따르면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감독으로 히치콕이 1 등이며 장릭 고다르 이분도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음. 영화 역사에서. 오선 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티즌 케인 시민 케인을 만드셨죠. 항상 거론되는 시티즌 케인. 오즈 야스지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뭐 요런 정도. 그리고 인제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를 좀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사이트 앤 사운드는 영화 잡지인데 영국 영화 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예요. 음. 근데 이 잡지에서 어 올타임 베스트 영화 리스트를 전 세계 각국의 영화 관련 전문가들의 투표로 선정했었나 봐요. 그리고 매 10 년마다 올타임 베스트 영화 리스트를 작성해 왔대요. 1952 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 자료가 최신이고요. 근데 지금이 인제 2022 년이니까 올해도 아마 이걸 음. 하겠죠. 예. 할 텐데 아직 리스트가 안 나온 것 같아요. 2012년 리스트고요. 여기서 인제 좀 보면 인제 가장 1 위가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음. 그러니까 영화 감독 평론가들이 전 세계 인제 투표해서 알프레드 히치콕이 1 등을 먹은 거죠. 대단하다. 그다음에 1 위가 알프레드 히치콕이고 2 위가 장릭 고다르. 장릭 음. 고다르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채널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반드시 다뤄야 될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그리고 오선 웰스가 3 위입니다. 그다음에 4 위가 오스 야스지로, 5 음. 위가 스탠리 큐브릭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제가 좀 리스트를 보면서 물론 모르는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명한 알 수도 있는 감독을 좀 뽑아 봤는데 13 위가 구로사와 아키라. 14 위가 의외로 아까 존 포드 얘기 나왔었죠. 네. 존 포드가 14 위더라고요. 순위가 좀 밀려 있죠. 그리고 16 위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그다음에 19 위가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도 대단한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29 위가 왕가위. 그다음에 41 위가 우디 앨런. 근데 63 위가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 특집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할 텐데 이분 영화도 한번 전작을 다뤄보고 싶긴 합니다. 음. 65 위가 리들리 스콧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리들리 스콧 특집을 했었는데 이분이 영화 진짜 잘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인제 구멍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작품들은 뭐 평타 이상 치시고 정말 걸작을 많이 만드셨던. 그리고 83 위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어.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신데 83위 아마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가장 높은 순위인 것 같긴 해요. 다른 감독들은 다 실사 영화니까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대단하다. 83위가 폴 토마스 앤더슨, 그 다음에 또 83위가 쿠엔틴 타란티노. 혹시 타란티노 감독님 아셨나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분이 영화를 진짜 잘 만드시더라고요. 전 영화 채널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도 뭐 현업에서도 좀 항상 영화 만들면은 아카데미나 뭐 칸 영화제 항상 올라가는 분인데 83위예요. 이런 분이. 근데 에단 코엔은 117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30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아시아 감독은 네. 왕가위 정도인가 봐요. 왕가위 29위. 네, 그쵸. 왕가위 감독님 진짜 대단하죠. 우리 왕가위 특집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하양연화 뭐 이런 진짜 걸작들이 많으니까요. 하고 싶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감독님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전설이죠, 레전드. 음. 그리고 이건 감독님 위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100대 영화를 또 뽑았어요. 네. 100대 영화를 뽑았는데 거기 이제 그 1위가 혹시 우리 보셨죠? 1위가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 대단한 게요. 제가 이런 거 리스트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해서 예전부터도 가끔씩 찾아보거든요. 뭐 세계 뭐 100대 영화 혹은 뭐 그런 리스트 있잖아요. 뭐 그런 뭐 잘 만든 뭐 애니 100대 애니 뭐 이런 거 항상 찾아보는데 재밌는 게 원래 오선 웰스의 시민 케인이 항상 위대한 영화 하면 항상 어디서 해도 1위가 시민 케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잘 만들었나 봐요, 시민 케인이. 근데 항상 1위를 놓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현기증이 1위를 한 거죠. 이건 이변이다. 여기서도 나무위키의 설명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화사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오선 웰스의 시민 케인이 1962년부터 2002년까지 매 투표마다 항상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해온 걸로 유명하다. 그러나 2012년 투표에서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변인 거죠. 당연히 이번에도 시민 케인 1위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바뀌었어. 근데 이런 근데 게 그건 또 좀 신기하네요. 사실 다 재밌죠. 예전에 나온 영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가 이뤄지기 한참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한겨레인가 거기서 거의 한 10년마다 이제 뭐 한국 대중가요 뭐 100대 리스트에서 뽑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1위가 가장 잘 만든 뭐 명반 1위가 들국화 1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항상 1위였었어요. 근데 거기 무슨 노래가 있어요? 들국화에? 한번 제가 지금 예전에 들어봤는데 하여튼 근데 명곡들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뭐 다시 돌고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그 명반 진짜 명반이긴 해요. 노래가 다 좋은데 지금 인제 최근 한 조사에서 거의 1위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들국화가 1위 할 줄 알았는데 유재하 아시죠? 유재하가 네. 1집만 남기고 죽었거든요. 유재하 앨범이 1위예요,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 제가 나름 생각해 봤는데 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또 평가가 바뀌잖아요. 새롭게 재조명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유재하의 음악의 힘이 들국화를 누른 거 아닌가. 유재하 앨범 진짜 좋거든요. 명반인데 그 감수성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아마 알프레드 히치콕이 그러니까 오선 웰스보다 후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알프레드 히치콕이 더 좋아진 거죠. 더 매력이 더 느껴진 혹시 거죠. 알프레드 히치콕이 더 오선 웰슨보다 더 나중 시대의 사람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그 정도가 아니세요? 제가 짧아서. 그러니까 들국화보다는 사실 유재하가 더 나중의 그건 맞아요. 그건 확실히. 뭔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그러니까 들국화는 덜 하는 게 아닐까 뭔가 그런 맥락에서
맞아. 바뀐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한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 이제 추측해 보면 너무 음, 재밌죠. 이런 거 틀어내 보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서 좀 유명한 영화들을 한번 보면 1위가 현기증 알프레드 히치콕, 2위가 시민 케인이고 3위가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입니다. 음, 이분 오즈 야스지로 이 감독님도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감독인 거죠. 오즈 야스지로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이분도 영화 할 게 되게 많네요. 언젠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6위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그리고 21위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님의 대부. 이 대부도 걸작이죠. 보진 않았지만. 왕가희 감독님의 하양 연화가 26위예요. 왕가희 감독님 항상 나오고. 근데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의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28위. 그리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의 택시 드라이버 이게 31위입니다. 그것도 재밌는 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사이코가 34위고요. 음, 그다음에 히치콕 감독님의 북극서로 진로를 돌려가 53위예요. 히치콕 감독님이 영화를 4편을 올렸어요. 이 100대 리스트에. 사실 히치콕 하면 되게 사이코만 엄청 저는 네. 거의 강렬하잖아요. 근데 사이코도 걸작인데 현기증이 되게 더 그러니까 높네. 영화 평론가나 감독님들이 봤을 때 사이코는 34위고 현기증이 1위니까 음, 현기증이 훨씬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거죠. 제가 몇 년 전일 텐데 그때 히치콕 특집으로 예술 영화 그 관에서 히치콕 영화를 4편을 연달아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때 그 히치콕 감독님이 전혀 영화 좀 안 봤었는데 저는 그때 봤던 게 새, 현기증, 이창, 또 사이코. 하여튼 사이코 4편을 어, 봤었는데요. 진짜 이게 어, 미쳤어요. 컨셉이나 이제 히치콕 특집 하니까 특히 이게 후기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에 넘어가서 네네네. 미쳤습니다. 진짜 보면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새, 이창, 사이코 이거는 다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주워 들었기도 많이 근데 들어본 것 현기증은 좀 같고 낯설죠. 현기증이 낯선데 그게 1위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새로워.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1위 먹을 정도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뭐 단순하게 말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영화 역대 이 정도 수준인 너무 거잖아요. 기대가 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리스트를 보니까 약간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좀 보죠. 네. 그래서 히치콕 감독님이 이 100대 리스트에 뭐 사이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창, 현기증 4편을 올리셨어요. 와 대단하죠. 그다음에 뭐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블레이드 러너가 69위고요. 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펄프 픽션이 127위. 어,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가 144위가 됐더라고요. 왕가희 감독님의 중경상님이 144위. 음. 뭐 중경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영화도 있어요.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혹시 맞춰보세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한 편만 뽑으라 그러면 음, 자, 추측이 너무 많아서 걸작들이 대표작들이. 뭔가 예전 작품, 그러니까 초기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 저는 생각이 솔직히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올라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여기는 신기하게 생뚱맞게 이것도 잘 만들긴 했는데 154위가 이웃집 토토로예요. 어. 토토로도 좋은데 아니 뭐 아니, 근데 원령공주도 뭔가 있고 토토로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더 어 그러니까 생가치로 너무 아니 그렇게 치면 사실 블레이드 러너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전 아니 작품은 아닌데. 솔직히 아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나우시카도 되게 잘 만들었고요. 음. 그것도 근데 이웃집 토토로 저는 토토로도 되게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미야자키 하야오 특집 해야 됩니다. 네네. 지브리 특집.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단언컨대 지브리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응. 다 걸작이에요, 진짜. 특히 진짜 못 만든 작품이 없어. 이것도 재밌는 게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가 171위. 음. 이 영화도 대단하죠. 당시 센세이션을. 내가 표시를 잘못했구나. 이거 하면서 알았다. 히치콕 영화가 5편 올라와 있네요. 음. 171위가 오명 알프레드 히치콕. 이러면 5편. 아마 히치콕 감독님이 이 리스트에 최다로 올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리스트냐면요. 영화인들이 유일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리스트라며 이게 설명이 있는데 나무위키가 말한 건가요? 예. 스티븐 근데 스필버그 감독님의 E.T.가 183위 요 정도. 음. 재밌네요. 요 정도 인제 보고 바로 인제 히치콕 감독님의 생애를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나무위키 기준이에요. 나무위키 올라온. 제가 인제 그 히치콕 감독님의 평전이랄까? 그 책을 샀어요. 거의 한 1000쪽 가까이 되는데 그게 아마 월요일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인제 그 해당 영화가 있는 주에 관련된 챕터를 제가 뭐 약간 양념식으로 얘기하면 더 재밌겠다. 이건 아예 그냥 논문을 쓰죠. 네, 자, 히치콕 감독님. 자, 1899년 런던 출생. 부모님은 근데 이런 그 뭐랄까 양력 생애가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의 생애를 알면 영화도 더 해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대의 영향을 요런 것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부모는 양계와 양계는 그 음. 닭을 키웠다. 과일 도매업을 하는 상인이었으며 카톨릭 신자였다. 당대에 신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카톨릭 신자. 어렸을 때는 무척 겁이 많고 소심했다고 한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탓인지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겁이 많고 소심했기 때문에 공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논리적 맞는 것 같아요. 겁이 없으면 공포를 잘 모르겠지. 어렸을 때부터 난 대담해. 겁이 없다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어릴 때 아빠의 심부름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아빠의 쪽지를 전해받은 경찰이 무서운 표정으로 히치콕 감독을 감옥에 10분 정도 가두었다고 한다. 이게 아빠의 장난인데 이게 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대요. 이 일화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는 경찰 외에도 달걀과 자동차 운전을 무서워했다. 어. 그리고 다 그 예. 링의 그 링 장면 중에 어. 그 놀이공원에서 그 어어. 약간 달걀을 맞는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기억난다. 달걀 확 던지고 흑인한데 그래서 저 되게 뭔가 되게 막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 근데 본인이 무서워하는 거를 넣었나 봐요, 그러면 그럴 그. 수도 있어요. 음. 히치콕한테는 그게 공포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한테 웃기는 장면이겠지만 음. 재밌네요. 자, 1913년 성이나시오 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가을 런던 시의회가 설립한 항해학교에 입학했으나 1914년 아버지가 숨져 전신 회사의 기술자로 입사를 해요. 음. 그의 그림 솜씨를 눈여겨본 동료의 소개로 런던 백화점 광고회사로 자리를 옮겨 광고를 기획하고 사보에 사파를 그리고 글을 썼다. 되게 요런 바로 영화 감독이 업이 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좀 이게 근데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항해학교에서 전신회사 기술자에서 그림 솜씨 보고 인제 광고까지. 광고회사 좀 다양한 이게 처음부터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은. 음.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미술학과에 입학해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미술을 배웠다. 미술 공부는 그에게 연극과 영화에 눈을 뜨게 해 주어 틈날 때마다 영화관을 찾고 영화 관련 잡지를 탐독했다. 이 시기가 중요했네요. '나는 미술을 하겠어.' 했는데 연극과 영화에 눈을 떴다. 예. 음. 이때 그는 영화와 문학에 심취한다. 훗날 미국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을 읽은 것이 공포 영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수려하기도 했다. 음. 에드거 앨런 포 공포 소설 그 검은 고양이 이런 거 되게 잘 쓰거든요. 음. 이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처음 영화사에 들어간 히치콕 감독은 타이틀 작가, 미술 감독 등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는 엘마 레비를 처음 만나 훗날 결혼한다. 음. 1922년 시머 힉스와 함께 단편 영화
항상 부인에게 얘기하세요를 처음 공동 감독했고, 이분이 이제 1899년생이니까요. 1922년이면 거의 한 23 정도. 1925년 기쁨의 정원을 내놓으며 영화 감독으로 정식 데뷔한다. 이게 플레저 가든이라는 제목인데, 그는 1926년작 하수긴, 하수긴 이 리스트도 우리 리스트 하면서도 많이 봤죠. 네네. 하수긴으로 평론과 흥행에서 평론과 흥행에서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요. 이 하수긴이 결정적이었네. 이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영국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영화 감독이 된다. 이후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39계단, 사보타주, 젊음과 순수, 사라진 여인 등 내놓는 작품마다 연속으로 흥행에 성공한다. 운도 좋았던 거죠. 저희가 아마 본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다는 말은 없긴 하네요. 그러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링은 27년작이고 예. 그 농부야는 28년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좀 유명해진 다음에 나온 영화들을 우리가 봤네요. 그래 이게 제일 우리가 봤던 요번 주에 다룰 작품들은 진짜 초기작이고요. 무성 영화 시기에 만들었던 초기작이고, 이 이후에 또 그죠. 그런 거. 하수긴이 아까 하수긴이 1926년작이고, 그다음에 1927년에 더 링 만들고 28년에 농부의 아내를 만들어요. 하수긴은 뜨고 이렇게 된 거죠. 순서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1929년 발표했던 자신의 첫 유성 영화 협박은 그가 서스펜스 장르의 대가로서 명성을 다지는 첫 시작이었다. 이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오 셀즈닉이 그를 불러 1940년 레베카로 할리우드에 데뷔한다. 레베카가 아마 그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작품인 것 맞아요. 같은데. 예. 히치콕 감독은 할리우드와 영국을 오가며 수많은 스릴러 및 서스펜스 걸작들을 쏟아냈다. 의혹의 그림자, 오명, 아까 오명도 리스트에 있었어요. 우리 그 100대 영화 리스트. 마지막 때, 그쵸. 그다음에 다이얼 M을 돌려라, 이창, 나는 결백하다, 현기증, 독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등을 거쳐 1960년 스릴러 영화의 영원한 걸작으로 꼽히는 사이코를 만든다. 사이코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너무 진짜 재밌어요. 사이코는 절묘한 촬영술과 완벽한 음악의 활용 등으로 불멸의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뒤에 작품은 이제 뒤에 서술은 좀 뛰어넘고, 새라는 작품 때까지 히치콕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마흔이, 황옥, 찢어진 커튼 같은 영화들이 별 성과를 못 거두면서 나이가 들어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타깝죠. 말년에. 그러나 프렌즈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1976년 7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영화인 가족 음모를 만드는 노익장을 화시했다. 1980년 그는 만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히치콕의 유해는 화장되어 태평양 바다에 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되게 마지막 작품이 77세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사실 평생 영화를 만드셨던. 그러네요. 정말 부럽죠. 영화를 처음 만든 게 그러면 영화사에 들어간 게 몇 살 정도 때였던 거죠? 이분이 99년생이고 아까 영화사에 들어간 게 여기 있다. 1922년 시모 힉스와 함께 단편 영화 항상 부인에게 얘기하세요를 처음 공동 감독했다. 요게 인제 시작이었죠. 23살 때 시작해서 진짜 평생 영화를 만드셨네요. 50년 정도 넘게 만들었네. 이런 삶이 너무 부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고 성공했고, 이건 영화사뿐만 아니라 히치콕 감독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이 이름만큼은. 대단한 분이다. 그만큼 영화를 잘 만드셨다. 작품을 제가 목록을 뽑아봤는데 총 55편입니다. 무성 영화 9편, 유성 영화 26편, 컬러 영화 20편, 총 55편을 찍으셨고요. 장편. 되게 기술이 발전되는 그 시기에 맞아. 있어가지고 다 찍으셨네요. 그러니까
덕분에 근데 저는 모성 영화를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소리가 안 나오는, 너무 소리가 후대에 아마 소리를 입힌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진짜 옛날 영화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저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런 경험 언제 하겠어요? 보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이런 그러니까. 거 찾아서. 그래서 이 중에서 55편 중에 우리 채널에서 다룰 영화는 38편입니다. 그리고 히치콕 트리포라는 다큐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39편을 다룰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총정리편에서 40개 에피소드인 거죠. 네이버, 왓챠, 유튜브에서 구할 수 있는 영화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나머지 17편은 우리가 다루지를 못하지만 이유가 다 있어요. 소실작도 있고 유일한 소실작이 마운틴 이글이라는, 이거는 못 구한 소실이 됐대요, 필름이. 영국 영화협회에서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성배처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고 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플레저 가든, 아까 기쁨의 정원, 플레저 가든은 화질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화질이 별로고, 뭐 이지 벌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4편이 있어요. 자메이카인, 그다음에 언더 카프리콘, 그다음에 프렌지, 패밀리 플롯. 패밀리 플롯이 이게 가족은 뭐 아까 프렌지와 가족은 뭐 이게 말년 작품인데, 말렸네. 네, 이 작품이 그대로 올라와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딸려서 해석이 안 돼요. 자막이 없으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거 좀 혹시 영어 잘하시면.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농부의 아내를 어떻게 봤는지.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저작권이 종료가 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영어를 잘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겠지만 좀 애매하다. 그래서 뺐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총 40개의 에피소드를 한다는 거, 요 정도고. 그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나무위키 정말 기대돼요. 나무위키에 나온 히치콕 감독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히치콕이 쓴 여러 편집과 촬영 기법은 당대에는 비교할 데 없이 독특하고 새로웠으며, 히치콕 이후엔 액션 영화고 공포 영화고 일반 드라마고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작품에서 재생산되면서 잘 쓰이고 있다. 이를 히치콕키언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해요. 나도 히치콕키언이야. 히치콕의 그 기법이나 방법을 썼어, 이런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잘 봤으면. 특히 현기증에서 쓰인 이른바 현기증 기법, 버티고 이펙트라고 해서 카메라를 뒤로 빼면서 렌즈를 줌하면 발생하는 영상 효과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현기증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영화에서도 조스나 뭐 반지의 제왕, 라이프 오브 파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까지 후대 영화에 많이 쓰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분은 진짜 실험적인, 저희가 이제 이따 다루겠지만 더 링이나 파머스 와이프, 여기서도 되게 독특한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영상적인 그 실험적인 기법들. 이런 영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에서도 탁월함을 보이고 후세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쳤는데 맥커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맥커핀도 우리가 좀 나중에 할 때 다룰 건데요. 네. 그 외에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도 온갖 실험적인 시도를 한 감독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독특함과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히치콕의 전성기 시절에는 평론가들에게 그다지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대요. 평론가들이 몰라봤죠, 당대에. 나중에 재평가됐다. 그저 흥행영화 잘 만드는 감독 정도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뜬 이유가 재밌는 게 이게 결정적이에요. 히치콕이 왜 떴나? 히치콕을 추종하던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님이 히치콕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덕후인 거죠. 히치콕 덕후였던 거죠, 트리포 감독님은. 이분이 낸 책으로 히치콕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대요. 이 책 덕분에. 이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히치콕은 그냥 묻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장면 하나하나를 히치콕이 어떻게 만들어냈고 어째서 사람들이 재밌어하는가 하는 서술을 담아냈다. 히치콕의 생각과 연출을 이 프랑스와 트리포가 밝혀낸 거죠. 히치콕한테는 평생의 은인이었을 것 같아요. 프랑스와 트리포는 히치콕 감독님의 덕후였고.
자, 그래서 타계 이후 거의 영화의 신이라는 불멸의 칭송을 받고 있다. 아까 제가 그 100대 명반, 한국 100대 명반 하면서 네. 유재하가 돼서 1위가 됐다. 근데 평론가나 대중들이 유재하 음악을 끊임없이, 유재하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재조명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김광석. 음. 저 김광석 좋아하거든요. 김광석 앨범도 다 100대 명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순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근데 그런 예술가들이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재평가되는. 음. 참 유재하나 김광석이나 되게 요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더 스토리가 그런 되고. 게 더 안타깝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 그러지? 히치콕도 말년 직전에는 약간 한물간 뭔가 그런 평을 받았다 했는데 그런 그치. 이제 평을 받을 일이 없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고유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때 그 감성으로 그 사람들이 더. 맞아요. 아마 근데 이 말년에 저평가 받았다고 하는데 영화들이 그 영화도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재평가돼서 또 잘 만든, 알고 보니 잘 만들었더라. 이렇게 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 몰라요, 네. 그거는. 왜냐면 히치콕 감독님 갑자기 뭐 영화 잘 만든다고 못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좀 저희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치콕이 말한 서스펜스의 정의.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히치콕 감독님 실제 말한 건데요. 서스펜스가 뭐냐? 나는 삐걱거리는 문소리로 서스펜스를 자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죽은 고양이와 폐물들이 나뒹구는 것보다 밝은 대낮에 졸졸 흐르는 냇가에서 일어나는 살인이 더 흥미있습니다. 서스펜스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사람이 포커를 치러 방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폭탄이 터져 네 사람 모두 뼈도 못 추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객은 단지 놀랄 뿐이죠. 그러나 나는 네 사람이 포커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남자가 포커판이 벌어지는 탁자 밑에 폭탄을 장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사람은 의자에 앉아 포커를 하고 있고 시한폭탄의 초침은 폭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무의미한 대화도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죠. 관객은 지금 사소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 게임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하죠. 차나 한잔하지. 바로 이 순간 관객의 조바심은 폭발 직전이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서스펜스라는 겁니다.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이게 근데 저는 서스펜스구나.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거 서스펜스 같은 느낌을 전 링에서도 많이 받았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 얘기를 링 때 해봐도 되게 오, 좋을 것 같다. 좋네요, 좋네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장르라고 한다면 서스펜스. 긴장을 끝까지 느끼는, 이게 이 영화적인 그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서스펜스의 제왕, 황제라고 근데 불리는. 약간 서스펜스는 볼 땐 너무 재밌고 빠져드는데 맞아, 약간 보고 나면 약간 진이 다 빠지잖아요. 너무 내가 긴장해서 봐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영화를 잘 만드신다. 그리고 빈틈없고 재빠른 영화 촬영도 히치콕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히치콕은 영화 촬영 전에 영화 전체를 콘티로 만든 후 콘티와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영화를 만들었으며, 대단하죠. 때문에 현장에서의 수정 같은 게 없어서 영화 촬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런 촬영은 배우들은 철저히 감독의 부품이 되어야 하는 시기라 배우들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계획형 음, 인간이었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봉준호 감독님도 기생충 만드셨던, 이분도 그러니까 철저히 그 뭐 동작 하나도 뭐 대사 하나도 철저하게 그 자기 머릿속에 컨티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마다 어떤 감독님은 대충 그냥, 홍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날 아침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야 오늘 이렇게 해볼까? 그럼 배우들 즉흥적으로 연기도 해보고 이렇게 맞춰서 우연에 기대는 감독도 있고 우연히 잘 나오. 근데 홍상수 아니 홍상 박차 봉준호 감독님이나 히치콕 감독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자기 계획대로 그냥 다 그냥 밀어붙여서 만드는, 뭐가 낫다고 할 수 없죠. 아무튼 이즈님은 어떤 쪽이세요?
근데 원래 제 성향은 네. 그냥 무계획으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해보지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제가 준비한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즉흥적인 걸 잘 맞아. 못해요. 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그렇기 어. 때문에 뭔가 계획을 많이 세우긴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좀 전 섞여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대본 같은 건 놔두고 막상 현장에 가서는 최대한 배우들이나 그 현장의 자율에 맡기는 이런 식이지 않을까, 저는 한다면. 포비님은 어떠세요? 저는 엄청 제가 스스로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면 되기가 힘들어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제가 이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늘어지잖아요, 맞아요. 즉흥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좀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또 맞아요. 일할 때는 계획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촬영은 묘하게도 히치콕이 제작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음. 할리우드의 편집 권한은 감독이 아니라 제작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작사 입김이 세죠. 그래서 이거는 몰랐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뭐 음. 디즈니 뭐 이런 데 있죠. 제작사에서 히치콕의 완성품에 불만을 가지고 영화를 재편집하려고 시도해도 재편집에 쓸 장면 같은 게 히치콕의 촬영 필름에는 아예 없었기 촬영을 때문이다. 아예 안 해버리는. 딱 진짜 영화에 실릴 만큼만 딱 찍어버리니까. 거기다 히치콕의 빠른 촬영 스케줄은 제작사 측이 투자 부담을 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음. 단 이 스타일 자체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에 히치콕에게 다른 인기 감독들보다 제작사 측이 제작비를 약간 덜 준 부분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평가는 항상 있었다고 해요. 제작사가 그만큼 좀 돈을 덜 주니까 히치콕이 이렇게 빠듯하게 촬영 스케줄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성비 쪽으로 추구하여 가성비 최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진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당대 미녀 배우들을 발굴하고 주인공 삼아 촬영하기를 즐긴 감독이기도 하다. 특히 관능적이고 섹시한 미모를 가졌지만 남자 주인공이 호감이라도 보이면 단칼에 거절할 것 같은 차가운 이미지의 금발과 푸른 눈의 배우들을 좋아했는데, 이에 대해 어린 시절의 카톨릭식의 엄격한 금욕주의 교육으로 억압되고 플라토닉한 부부 생활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던 히치콕의 성욕이 표출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해요. 누구의 견해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무위키라서 어. 좀 걸러들어야겠지만 그런 왜냐면 해석이. 미녀 배우를 발견하고 주인공을 삼아 촬영, 그거는 다 모든 감독이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네.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예쁜 주인공은 좀 그런. 예뻐야 되니까. 음. 자,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부인인 엘머는 갈색 머리를 가진 지적이고 기가 센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렇게 부인과 반대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 영화 속에도 은근슬쩍 엘머로 대표되는 지성적인 여성들을 주인공 남성의 동반자에 해당하는 캐릭터로 삽입하기도 했고, 말기엔 딸이 그런 여성들을 연기하기도 했다. 뭐 이런 썰. 그다음에 또 일화가 있는데요. 평소 이미지와 다르게 유쾌하고 장난도 잘 치는 성격이었다고 하고, 맞아요. 이미지가 엄청 근엄한 얼굴 아니에요? 사진 딱 보면 뭔가 저 감독님한테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그런 항상 사진이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입도 이게 웃질 않아. 그리고 약간, 그리고 약간 등발도 약간 덩치 진짜 커요. 있어가지고, 약간 거구. 좀 이렇게 뭔가 말 걸기가 되게 쉽지 않은 얼굴. 근데 실제로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하시니까. 음. 근데 영화 촬영할 땐 또 어떠셨을지 되게 철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완벽주의 같은 게 있으셔서. 그리고 뭐 자신의 이미지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엄격한 카톨릭식 금욕주의 교육을 받은 데다가 결혼하기 전까지 여성과의 교제를 해본 적이 없던 히치콕은 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영화 촬영 도중 생리 기간이었던 여배우가 시나리오에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 촬영을 거부했는데, 히치콕은 이때 카메라맨으로부터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이게 근데 히치콕. 뭔가 농부의 안에서도 농부가 진짜 왜 저러지? 막 싶을 정도로. 그것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런 생각이 나. 그 그거 얘기하시니까. 얘기도 좀 해야겠다. 여기 보면
히치콕이 결혼하기 한 달 전의 일이라고 해요, 이게. 여성이 음. 생리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히치콕은 그럼 외동이었을라나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알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그럼 없었을 수도 있고, 외동일 수도 있고요. 음. 그래, 이런 거. 은근히 변태적인 성향이 영화에 묻어 나온 데다 금발 미녀들을 선호하며 굴린 일화 때문에 오해를 사곤 하지만 부인인 엘마 러버와 금술이 좋았다고 한다. 훗날 엘마는 영화 편집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탄탄테러를 걷고 있던 중 갑자기 히치콕과 결혼한 이유로 인터뷰어에게 질문받자 배 안에서 폭풍을 치는 날씨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한 신경이 더욱 예민해져 있는 여성에게 갑자기 동료가 비를 다 맞아가면서 고백을 하면 당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걸요. 음. 이런 얘기를. 이렇듯 부인도 히치콕 못지않게 재능이 있는 데다 성깔 있는 인물이어서 히치콕은 공처가로 유명했다. 엘마가 저녁을 차릴 대답을 한 것도 되게 재치 있다고 해야 되나? 재치가 있긴 해요. 아. 그리고 히치콕 영화를 엘마도 같이 편집을 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히치콕 이거 유명하죠. 자기가 만든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의 영화에서 그를 찾아보는 것도 잔재입니다. 근데 보통은 10분 안에 나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화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볼까 봐 보통은 10분 안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 스탠리 감독 그분도 마블 스탠리. 예, 아주 그 유명하죠. 네. 10분 넘어서도 못 찾으면 포기하고 영화에 집중하자 이런 것도 써 미기나 있고. 농구에 안 나오신 거죠?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이 후보로 엄청 오르고도 단 한 번도 수상을 못했대요.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느낌. 맞아, 그런 느낌. 후대에 또 이거 얼마나 본인 서러웠겠어요. 자기도 감독인데. 기껏해야 1968년 공로상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는 너무 흥행 감독으로만 좀 비춰졌나 보네. 맞아. 약간 평론가들한테 저평가 받았던 거죠. 그냥 흥행 감독이네 이렇게. 그래서 공로상 받을 때 그 시상식에서 한마디 했는데 땡큐. 그냥 땡큐 하고 내려갔대요. 나빴던 거. 땡큐 하고 역사상 가장 짧은 수상 소감.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인물 세계사 지식백과를 제가 봤어요. 여기도 되게 알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보면 현대 영화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인 장릭 고다르는 히치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명한 화가들처럼 그에게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에 이어 다음 그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가 꽃 한 송이를 영상에 담으면 그것은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이처럼 자연스럽게 담아낸 인물이 영화사에 또 있을까? 이런 평가. 1963년 3월 9일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특별한 회고전을 겸한 시사회가 열렸대요. 이게 히치콕 관련된 거겠죠.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평론가이기도 한 피터 보그다노비치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평론가인 프랑스와 트리포 얘기했었죠. 네네네. 이분이 낸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히치콕과 대화를 나눈 것에 자극을 받았다.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히치콕 감독이 프랑스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것에 질투를 느낀 셈이다. 그는 에스콰이어지의 시를 목적으로 히치콕과 장시간 인터뷰를 나눈다. 이 기사는 미국 사회에 히치콕을 조명하는 큰 자극을 주게 되었고 뉴욕 현대미술관은 히치콕에 대한 회고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이게 히치콕이 주목을 받은 게 아까 트리포의 주목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 평론가의 또 주목을 받아서 결국 이제 그 히치콕을 띄운 건 그 책이고 평론가 어떤 셈이죠. 트리포.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인터뷰집. 히치콕의 영화가 자주 살인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 그를 다루는 전기 작가들은 특별히 그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패트릭 말리건의 전기는 제가 산 거예요. 이 책이 패트릭 말리건 전기는 그에 관해 쓴 글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히치콕은 사랑이 넘치는 대가족의 일원이었고 평생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히치콕의 대가족은 그를 LP라고 불렀다. 엘프라고 불렀대요. 히치콕. 또한 히치콕이 어린 시절에 관한 유명한 일화인
아버지가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인근 파출소 철창에 가뒀다는 에피소드도 아까 있었죠. 여러모로 변형됐다고 지적한다. 인터뷰에 따라 히치콕이 4살 때 경험한 것이 되기도 하고 11살 때 경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히치콕은 이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평생토록 체포와 감옥과 경찰에 대한 공포를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영화를 보면 체포, 감옥, 경찰에 대한 공포는 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치콕의 외할아버지가 경찰관이었으며 외할아버지가 음. 경찰관이었대요. 히치콕 가족에게 경찰은 꽤 친숙한 존재였다고 설명한다. 그의 영화처럼 친숙함이야말로 심리적인 공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지도 모른다. 프로이트는 이를 낯익은 두려움, 언캐니라고 하네요. 음. 이런 용어로 설명한 바 있다. 히치콕의 영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낯익은 두려움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아, 이거 키워드 괜찮은 것 같아요. 낯익은 두려움.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사람 아니었을 수도. 그럴 수 있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경찰인데 외할아버지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분이 아니고 되게 무서운 분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음. 또 런던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1920년 영화사에 입사하여 자막 디자인 일을 시작으로 당시는 무성 영화 시대여서 자막의 그래픽적인 효과가 중요했다.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막 우리도 봤죠. 그래픽적 효과가 중요했다. 이 일을 했던 거죠. 히치콕이. 그래픽적 효과 근데 글씨 서체 다른 거 약간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자, 미술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와 조감독 등의 일을 보게 된다. 그는 당시 유럽 최고의 제작사인 독일의 우파 스튜디오를 경험해 보기도 한다. 1925년에 독일 미넨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감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것은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히치콕의 영화 세계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눌 수 있대요. 히치콕 시기를. 첫 번째 시기는 39계단 이전의 영국 영화들이다. 무성 영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이 작품들은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 스타일이 엿보이며 하수긴이 가장 유명하다. 하수긴이 유명하다니까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도 다음 주에 보지만. 두 번째 시기는 39계단에서부터 자마이카인에 이르는 영국에서 만든 작품들이래요. 주로 스크롤볼 코미디라는 장르가 있나 봐요. 에 등장하는 티격태격하는 커플들이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연히 서로 얽힌 남녀가 모험을 함께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커플이 되는 것에 성공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인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기고 세 번째 시기가 나오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자로 유명한 셀즈닉 형제와 계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미국에서 함께한 일련의 작품들의 시기이다. 셀즈닉 형제가 제작한 대표작인 레베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작한 의혹의 그림자는 여주인공의 입장을 따라가면서 강박관념에 의해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여주인공들의 의혹이야말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이다. 우리도 시기별로 볼 텐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히치콕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영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번째는 셀즈닉 형제와 결별한 후 히치콕의 대표작들로 알려진 미국 영화를 만들어내는 시기이다. 히치콕은 스튜디오가 지닌 고도의 조직성에는 의존했지만 제작자들의 간섭에는 반발했다.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이 시기는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열차의 이방인을 비롯해 이창, 현기증,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사이코, 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작품들 이름도 익숙해지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시기 작품들의 주요한 특징은 전성기 때 남자 주인공들이 오해를 받거나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거나 이웃이나 여인에 대한 집착과 광기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모성으로부터 억압받은 남성적 인물이 주인공이다. 사이커의 노먼 베이츠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니 이후에 만든 말년의 작품들이 있다. 이 시기의 영화는 대부분 크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마니에 대해서는 후대 평론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바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 문단도 중요합니다. 히치콕 영화의 키워드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오해, 오인, 오명과 같은 말들이다. 음. 히치콕 영화는 오해받은 주인공이 혐의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드라마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의혹의 그림자, 사이코, 열차의 이방인에서 볼 수 있는 더블에 관한 접근들도 흥미롭다. 이런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대인의 일상적 공간을 클로즈업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대인의 일상적 공간을 클로즈업, 변기, 사이코의 변기가 나오는데 변기를 음. 가까이서 보여준대요. 그럼 당시에는 그게 금기였다고. 음. 근데 히치콕 덕분에 이제 화장실은 금기의 장소가 아니구나. 변기를 보여줘도 되는구나. 이런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요성도 히치콕이 살인이라는 말을 강조했지만 그의 무의식적인 핵심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음. 살인을 당하는 인물들은 모두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거 아까 서스펜스의 정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 의해 능욕을 당했다. 이러면 더 끔찍하죠. 음. 히치콕 미학의 대변자였던 평론가 로빈 우드는 히치콕을 가리켜 현대의 셰익스피어라고 칭송을 보냈다. 하지만 히치콕 무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온한 저녁 식탁이다. 그 안온함 속에 담긴 불안한 표정은 히치콕의 영화를 여전히 현대적으로 만든다라고 서술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시네 21. 제가 항상 뭔가 검색할 때 특히 영화 쪽은 뭐 나무위키나 아니면 네이버 백과나 시네 21이 또 전문 영화 잡지잖아요. 한동안 구독했었는데 여기 홈페이지 나온 소개가 진짜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엘프레드 히치콕은 영화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스타 감독이래요. 스타 감독. 음. 그 전에 스타 감독이 없었나 봐요.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히치콕은 처음에는 상업 영화의 대가로서 어떻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영화 매체의 시청각적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실천한 탁월한 형식주의자로 비평의 만신전에 드러났다. 제가 영화 평론 강의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화 평론을 쓰고 싶어서. 네. 그때도 이제 그 영화 시네 21 기자님 한 10년 정도 일하신 기자님이 장면을 분석해 주시더라고.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되고 이런 구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히치콕 영화도 이 구성이랄까 카메라 각도 이런 걸 정말 절묘하게 잘 잡아요. 그 얘기도 아마 우리도 앞으로 많이 하면 좋겠다. 근데 비평의 만신전 그게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그럴듯하게 비평의 아. 신전에 들어갔다. 왜 그냥 그냥 꾸며서 비평을 받기 시작했다. 약간 어, 어, 이런 거구나. 네네. 어떤 뭐 올림푸스 같은 거에 신전에 들어갔다 아. 그런 얘기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냥 뭐 그럴듯하게 쓴 거죠. 뭐. 히치콕은 가장 상업적인 장르인 몰랐어요. 가장 상업적인 장르래요.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영화 장르에서 작업했지만 절묘한 기법으로 관객의 도덕 의식을 희롱하는 데 장기를 보였다. 히치콕의 영화를 본 관객은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그의 솜씨에 눌려 허우적거리며 재미와 공포를 절반쯤 섞은 감정을 맛봐야 한다. 글을 너무 잘 썼어요. 히치콕의 영화에는 언제나 히치콕다운 표식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히치콕 다음이 뭘까? 히치콕은 서스펜스 영화를 만드는 법에 대해 수많은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그중 한 가지가 맥거핀이다. 이건 관객이 줄거리 전개에 계속 헛다리를 짚게 만드는 히치콕의 속임수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맥거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맥거핀 얘기 잠깐 하면 영화가 시작될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돈가방을 잃어버렸어. 돈가방. 돈가방을 찾아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영화 끝날 때쯤 가면 돈가방은 필요가 없어. 아무도 돈가방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음. 그거는 관객들이 돈가방 중요하구나. 이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쪽으로. 엉뚱하게. 이거 찾아러 어쨌든 뭔가 관객이 어떤 긴장할 요소는 필요하니까 음. 그게 맥거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작 그냥 이 전개에는 아무 쓸데없는 돈가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음. 전개에서. 그런 게 맥거핀이다. 소심하고 겁 많았던 히치콕 소년이 관객과 비평가를 마음대로 쥐었다 놨다 하는 스릴러, 공포,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이 됐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있는 운명의 장난이다. 자, 이제 이거 쭉쭉 넘어가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네. 막 쭉쭉 넘어가서 프랑스와 트리퍼 얘기도 나오죠. 이 사람이 결국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쭉쭉 넘어가서 50년대에 처음 프랑스 영화 잡지 카이에 듀 시네마가 예술가 히치콕을 발견한 이래 히치콕은 가장 널리 연구되는 영화 감독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히치콕은 가장 대중적인 화법인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어법으로 동시대의 도덕적 무의식을 파고들면서 현대의 셰익스피어라 불릴 만한 업적을 쌓았다. 이제 그 순수 영화라고 자기 영화를 불렀다고 합니다. 순수 영화. 나는 문어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철저히 시각적입니다. 도시의 거리나 교회를 묘사한 글을 읽을 때면 조바심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카메라로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히치콕에 대해서. 뭔가 글을 읽으니까 좀 어느 정도 히치콕에 대해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쫙 봤는데 히치콕에 대한 텍스트들을.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영화사에 처음에 들어가서 뭐 그 스크린 플레이로 하다가 감독이 된 게 너무 좀 재밌었고 사실 뭐 그러니까 감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화를 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의 생애가 어땠고 뭐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희열 씨가 K-팝 스타인가 한참 그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유희열 씨인가 아니면 박진영 씨가 했을지도 모르는데, 야 우리가 뭐 음악 학교에 들어가서 뭐 작곡 요령 같은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배우는지 아냐? 참가자한테 물었어요. 그걸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배운다. 잊어버리고 뭔가 어쨌든 대중은 새로운 걸 항상 원하니까 예술가는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히치콕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뭐 책도 보고 하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고 저는 포비님만의 히치콕 그리고 저는 또 저만의 이즈만의 히치콕을 찾아가는 여정 시대무로만의 히치콕 뭐 발견할 수 있죠.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봤을 때 히치콕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 팀버튼 특집하면서 팀버튼의 영화를 모조리 다 챙겨보고 뭐 쿠엔틴 타란티노 뭐 많은 감독들을 다루면서 적어도 이제 나한테 팀버튼은 이런 감독인 것 같아. 이런 게 영화를 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봤을 땐 이래. 근데 근거는 확실하죠. 이 영화에 이걸 봐라. 뭐 이런 특징을 봐라. 팀버튼의 마음이 어떤지 난 좀 알 것 같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앞으로 우리들 각자의 팀버튼이 아니라 히치콕을 찾아가자. 네. 이런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인데 본격적으로 영화 분석, 영화 비평,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